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이론 시험.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을 위해 오늘 좀 특별한 자료 분석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여기 올라온 전기이론 오버뷰 17년 2-12 포스팅입니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 나올 법한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블로그 포스팅에 있는 문제 10개, 이걸 하나하나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답만 찾는 게 아니고요. 각 문제가 어떤 전기이론 개념을 묻고 있는지, 그리고 정답의 근거는 또 뭔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기술 자격 시험 혼자 준비하시는 거 쉽지 않죠. 특히 전기 이론, 이게 뭐 개념도 워낙 많고 공식도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딱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출 문제나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핵심 개념을 거꾸로 파악하는 거요. 이거 아주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거든요. 단순히 답을 외우는 걸 넘어서요. 각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오늘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것으로 납축 전지가 있다. 전해액으로 비중, 약, 기억 정도의 니은을 사용한다. 이 문장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예요. 납축 전지. 네, 맞습니다. 납축전지. 자동차 배터리로 너무 유명하죠. 대표적인 2차 전지, 그러니까 충전해서 다시 쓰는 전지인데요. 핵심은 바로 이 전해액입니다. 블로그 설명처럼 비중이 약 1.23에서 한 1.26 정도 되는 묽은 황산, 이걸 써요. 이 납판하고 이산화납판, PbO2, 반이 이 묽은 황산 용액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억에는 1.230도 1.26, 니은에는 묽은 황산이 들어갑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 전지 종류랑 특성, 특히 전해액 종류랑 비중.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이네요. 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엔 자기 쪽이네요. 진공 중에서 1m 떨어져 있는 두 자극이 있어요.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 다른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5승 웨버. 이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걸 계산하는 문제군요. 단위는 뉴턴이고요. 네, 이것은 자기에 대한 쿨롱의 법칙, 이걸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두 자극 M1, M2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 F는요. F equal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분모의 R제곱 분자의 M1 곱하기 M2 이렇게 계산하죠. 단위는 뉴턴이고요. 그래서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F equal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분모는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분자는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니까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최종적으로 6.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직 뉴턴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소스 블로그 원문에는 정답 번호가 1번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계산 결과랑 보기를 보면 4번이 맞습니다. 네네. 공식을 정확히 알고 값을 제대로 대입하는 능력, 이게 중요하겠네요. 특히 그 10의 거듭제곱 계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 상수 6.33 곱하기 10의 4승. 이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좀 빠르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투자율이 1인 환상철심. 그러니까 뭐 거의 공기나 마찬가지인 철심인데요. 여기에 자장 세기가 H일 때 이 철심 재료를 비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꾸면 자속 밀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자숙밀도 B랑 자장세기 H 그리고 투자율 μ 사이의 관계를 묻는 건데요. 기본 공식이 B는 μ H이죠. 자숙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장세기. 그리고 이 투자율 μ는 진공의 투자율 μ제로랑 그 물질의 비투자율 μs의 곱입니다. 즉 μ는 μ제로 μs. 그래서 결국 B는 μ제로 μs hw 뱀 제곱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다른 조건은 다 그대로 두고 비투자율 μs만 1에서 10으로 딱 10배 증가시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B는 μ제로 μsh 이 식에서 보면 B랑 μs는 정비례 관계거든요.
따라서 B 투자율이 10배 커지면 자속밀도 B 역시 똑같이 10배 커집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아, 그렇군요. 자속밀도, 자장세기, 투자율, 비투자율. 이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핵심이네요. 이게 그냥 비료관계 문제 같지만 사실은 변압기나 모터 같은 데 철심 쓰는 이유랑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비투자율 높은 재료 써서 자속밀도 확 높이는 거.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게 바로 핵심이죠. 비투자율 높은 재료 써서 투자율 자체를 높이고 같은 자장세기로 더 센 자숙밀도를 얻어서 효율을 높이는 거니까요. 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법칙을 찾는 문제네요. 전류의 방향과 자장의 방향은 각각 나사의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에 일치한다. 이 설명이랑 관련된 법칙이 뭐냐? 보기에는 플레밍, 앙페르, 키르히오프 법칙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아주 유명한 거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영어로는 엠페레스 라이트 핸드 스크류 룰이라고도 하고요. 이 설명이 딱 그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나사를 이렇게 돌릴 때 엄지손가락 방향, 즉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된다는 거죠.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을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법칙입니다. 네네. 플레밍 법칙은 힘이나 유도기 전력 방향 다루는 거고 키르히오프 법칙은 회로 해속에 쓰는 거니까 이 설명과는 다르죠. 정답은 2번,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법칙이네요. 플레밍 법칙이랑 헷갈리지 않게 각 법칙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건지 잘 구분해야겠어요. 다섯 번째 문제. 이건 아주 실용적인 질문인데요. 전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랑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밝을까요? 네, 전구 밝기는 결국 소비 전력 P에 비례하거든요. 전력 공식 중에 P는 V제곱 R이 있죠. 전압 V제곱을 저항 R로 나눈 값. 이 공식을 쓰면 이해가 쉬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결 방식에 따라 전체 저항, 즉 합성 저항이 어떻게 달라지냐는 겁니다. 전구 하나 저항을 R이라고 하면요. 직렬로 두 개 연결하면 총 저항은 그냥 더해서 R 직렬 이퀄 R 플러스 R 이퀄 2R이 되죠. 저항이 커져요. 네. 반면에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의 역수가 각 저항 역수의 합이니까 R 병렬 이퀄 R분의 1 플러스 R분의 1 이퀄 2R분의 1. 즉 R 병렬은 2분의 R이 됩니다. 저항이 절반으로 확 줄죠. 아, 보통 가정집 전압처럼 전압 V가 일정하다고 보면 전력 P는 저항 R에 반비례하잖아요. P 프로포션을 1R, 그러니까 저항이 작을수록 전력이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합성 저항이 더 작은 병렬 연결일 때 전력이 더 크고 전구가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거죠. 정답은 2번, 병렬이 더 밝다. 아, 그렇군요. 그냥 막연하게 병렬이 더 밝다고만 생각했는데 P는 V제곱 R1로 보니까 명확하네요. 병렬일 때 합성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력이 커진다. 직렬 병렬 저항 계산법이랑 전력 공식을 딱 연결해야 하는군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엔 교류 회로 문제네요. 6옴짜리 저항 R이랑 8옴짜리 용량성 리액턴스 XC,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 Z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예요. 네, 교류 병렬 회로 임피던스 계산. 이게 직렬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하죠. 직렬은 그냥 임피던스를 벡터화하면 되는데 병렬은 임피던스의 역수인 어드미턴스 Y를 쓰는 게 편합니다. 어드미턴스 Y는 컨덕턴스 G, 저항 역수랑 서셉턴스 B, 리액턴스 역수의 벡터합인데요. Y 이퀄 G 플러스 JB 이런 형태죠. 저항 R의 어드미턴스는 YR 이퀄 G 이퀄 1R이고요. 용량성 리액턴스 XC의 어드미턴스는 YC 이퀄 JBC 이퀄 J1XC입니다. 그래서 병렬이니까 전체 어드미턴스는 Y 이퀄 YR 플러스 YC 이퀄 1R 플러스 J1XC가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임피던스 Z의 크기니까 먼저 어드미턴스 Y의 크기 Y를 구해야 해요.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로 Y 이퀄 루트 1R 제곱 플러스 1XC 제곱 이렇게 구하고요. 임피던스 Z는 어드미턴스의 역수니까 Z 이퀄 1Y입니다. 아, 계산이 좀 있네요. 네, 그렇죠. 값 대입하면 R 이퀄 6, XC는 8이니까 Y는 루트 1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이거 루트
136 플러스 164. 이거 통분하면 루트 안이 64 플러스 36, 36 곱하기 64. 이거 1036이 되네요. 루트 100은 10이고 루트 2304는 48이니까 y는 10, 48, 5, 24, s, 지멘스. 이게 어드미턴스 크기고요. 따라서 임피던스 G는 1, y는 24, 5, 이퀄 4.85옴. 정답은 4번입니다. 아하, 병렬 계산은 어드미턴스로 접근하는 게 정석이군요. 만약에 이게 직렬 RC 회로였으면 그냥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해서 15이었을 텐데 병렬은 완전히 다르네요. 이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겠어요. 자, 7번째 문제. 이건 단위 문제네요. 간단해 보이는데 중요하죠? 기자력, 매그네토모티브 포스, MMS. 자기 회로에서 쓰는 이 기자력의 단위가 뭐냐? 보기에는 웨버, 뉴턴, 암페어턴 퍼 미터, 암페어턴 이렇게 있네요. 네, 기자력, 이건 자기 회로에서 자속, 그러니까 자기력선 다발을 만드는 힘, 뭐 그런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 회로의 기전력, 즉 전압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기자력은 보통 코일 감은 횟수 n 턴하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 I, 암페어를 곱해서 구하거든요. mmf equal n 곱하기 I. 그래서 단위는 자연스럽게 암페어 A랑 턴 T를 곱한 암페어 턴 AT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참고로 WB는 자속, N은 힘, ATM은 자장 세계단위고요. 네, 각 물리량이랑 그 단위를 정확하게 짝지어서 기억하는 거 정말 필수적이네요. 단위만 봐도 아, 이게 뭐구나 하고 딱 떠올라야겠어요. 8번째, 이제 삼상교류 회로입니다. 평형 삼상교류 회로에서 Y결선, 성형결선을 할 때 선간전압 VL하고 상전압 VP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묻네요. 네, 삼상교류. 우리가 쓰는 전기의 기본이죠. Y결선하고 델타결선이 가장 중요한 연결 방법인데요. Y결선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선간전압 VL이 상전압 VP 크기의 루트 3배라는 겁니다. VL은 루트 3 VP. 위상까지 보면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 앞서고요. 이게 세개 상전압 벡터를 합하면 나오는 결과예요. 반면에 전류는요, 선전류 IL과 상전류 IP 크기가 똑같습니다. IL은 IP. 아, 전압은 다르고 전류는 같군요. 네, Y결선은 그래요. 참고로 델타 결선은 딱 반대입니다. 전압은 같고 VL은 VP. 전류가 루트 3배 차이 나죠. IL은 루트 3 IP. 문제에서는 Y결선의 전압 관계를 물었으니까 정답은 3번. VL은 루트 3 VP입니다. 아하, Y결선과 델타결선, 전압, 전류 관계가 딱 반대로 나타나는군요. 왜 루트 3배 차이가 나는지는 벡터도를 그려보면 더 이해가 잘 되겠네요. 와, 이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겠습니다. 9번째 문제도 삼상회로 관련입니다. 이번엔 등가 변환 문제네요. 평형 삼상 Y회로를 이것과 등가인 델타회로로 변환하려면 각상의 임피던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맞습니다. 회로 해석하다 보면 Y를 델타로 또는 델타를 Y로 바꿔서 풀면 편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Y-델타 등가 변환이죠. 중요한 건 결선 방식을 바꿀 때 임피던스 값도 바꿔줘야 한다는 건데요. Y결선 임피던스를 ZY, 등가인 델타 결선 임피던스를 Z델타라고 하면 Y에서 델타로 바꿀 때는 Z델타는 3 곱하기 ZY입니다. 그냥 3배 해주면 돼요. 간단하네요. 네, 반대로 델타에서 Y로 바꿀 때는 ZY는 3분의 1 곱하기 Z델타, 즉 3분의 1배를 해주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Y를 델타로 바꾸는 경우니까 각상의 임피던스를 3배로 해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한 테크닉이군요. 그냥 공식만 외우기보다 왜 이런 변환을 하는지, 언제 쓰면 좋은지 같이 생각하면 더 잘 외워질 것 같습니다. Y에서 델타는 3배, 델타에서 Y는 3분의 1배.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없지만 설명으로 대체되네요. 어떤 주기적인 전압파형이 있는데 이게 순수한 사인파가 아니라 찌그러진 비사인파래요. 기본파의 시력값은 20V, 주기는 T=10ms라고 합니다. 이때 이 비사인파에 포함된 제3고조파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네, 비사인파
실제 전력계통이나 전자회로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파형이죠. 이상적인 사인파랑 달리 좀 찌그러져 있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보면 기본 주파수를 갖는 성분, 즉 기본파하고요. 그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 2배, 3배, 4배 주파수를 갖는 여러 개의 사인파, 즉 고조파들이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 n 고조파의 주파수 FN은 기본파 주파수 F1의 딱 n배입니다. FN 이꼴 n 곱하기 F1. 아주 간단한 관계죠? 네네. 그래서 일단 기본파 주파수 F1을 구해야 하는데요.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니까 F1 이퀄 T분의 1, 문제에서 주기가 T 이퀄 10 밀리세크 이퀄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초라고 있으니까 F1 이퀄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이퀄 10의 마이너스 2승 이퀄 100Hz. 이게 기본파 주파수네요. 그럼 이제 제3고조파의 주파수 F3는 F3 이퀄 3 곱하기 F1 이퀄 3 곱하기 100Hz 이퀄 300Hz가 됩니다. 아, 문제에 나온 기본파 전압 20V는 주파수 계산에는 전혀 필요 없는 정보였어요. 낚시성 정보군요. 네, 그렇죠. 정답은 3번, 300Hz입니다. 아, 비사인파가 기본파랑 그 정수배 주파수의 고조파로 이루어져 있다는 개념하고 주기랑 주파수 관계, F는 1분의 T, 이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고조파가 뭐 전력 품질도 떨어뜨리고 통신 간섭도 일으킨다던데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자, 이렇게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 10개 문제를 쭉 함께 풀어봤습니다. 와, 납축전지부터 시작해서 자기현상, 직류 교류 회로 해석, 삼상교류, 비사인파까지 정말 전기 이론의 다양한 핵심 명역을 다 짚어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네. 오늘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건 단순히 공식을 얼마나 외웠냐가 아니에요. 그 공식이나 개념이 어떤 현상에 기반하고 있고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이해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병렬일 때 저항이 작아지고 전구가 밝아지는지, 또 왜 삼상 Y결선에서 선건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대가 되는지, 그 이유를 벡터도 같은 걸로 직접 그려보면서 이해한다면요. 그러면 숫자가 좀 바뀌거나 조건이 약간 달라져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응용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개념 중심의 이해, 이게 바로 여러분이 시험 합격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실제 현장에서도 통하는 진짜 실력을 쌓는 길입니다. 스킬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 밑에 깔린 원리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가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건 계산이나 법칙 적용 같은 이론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론으로 배운 Y결선이랑 델타결선 변압기 특성 차이가요. 실제 공장에서 큰 모터를 돌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변전 설비 있잖아요. 이걸 설계하고 운영할 때 안전 문제나 효율 측면에서 어떤 현실적인 고려사항으로 연결될까요? 그냥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야지 이게 아니라 이 지식이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렇게 연결해보려는 질문들, 이런 게 여러분의 학습을 더 재밌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전기 이론 문제들을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깊이 있는 학습으로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